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재입니다. 네, 직장에서 하는 일이나 또 일하는 환경 때문에 생기는 이런 질환들을 직업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심각한 질환뿐만이 아니라 일하면서 생기는 습관이나 가벼운 증상들도 우리가 보통 이제 직업병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직업병의 경우에는 꼭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가벼운 증상이나 습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는 일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요새는 이러한 증상까지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진료 과목이 직업환경의학과인데요. 아직은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다양한 유해 물질로 인한 직업병과 환경성 질환을 다루는 직업환경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의 목표는 특수한 작업 환경을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들을 예방하고 조기에 진단 치료해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다. 때문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진로 현장은 병원을 벗어나 산업 현장인 경우도 많다. 다루는 영역은 소음성 난청과 진폐증, 직업성 암, 중독성 질환의 관리부터 야간 작업과 감정 노동 등으로 그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그리고 이런 근로 환경에서의 건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특수 건강검진이 시행된다. 특수 건강검진은 직업병의 예방과 근로자의 건강보호, 증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발전과 함께 해온 역사적 의미 또한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화에 따른 유해물질이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일정 시기를 두고 건강검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음이 있는 사업장이 법적 노출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소음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청력검사를 통해서 청력 저하를 감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미리 청력 보호구 및 사후관리, 청력 보존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근로자의 건강을 더 나빠지지 않게 예방을 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발생 상위 국가에 속한다.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사망한 수는 약 2,000명. 예방과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금지된 물질을 사용하다 건강을 잃는 것이 21세기 한국 사회 현실이다. 우리가 흔히 들었던 진폐증 혹은 중독에 의한 직업병들은 한 번 발병했을 시 치료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강조되는 영역입니다.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강은계 과장과 함께 직업의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저는 이제 직업병을 생각을 해보니까 항상 이제 바른 자세, 뭐 또 이렇게 어깨도 좀 펴야 되고 이런 강박관념 때문인지 어깨나 허리에 가끔씩 통증이 좀 올 때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직업병 뭐가 있으세요? 네, 저도 이제 응급실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밤샘 근무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잠도 부족하고 일상이 늘 이제 피곤함이 이제 깔려 있는데요. 이런 가벼운 증상만이 직업병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직업병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요. 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화면으로 소개해드렸던 직업환경의학과 강은계 과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직업환경의학과라는 이 진료 과목이 사실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질환을 진료하는 곳이라고 저희가 알면 될까요? 네, 직업환경의학과는 한국에서는 비교적 역사가 짧은 의학 분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학 분야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직업병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치료 및 보상과 재활에 관여하는 분야인데요. 잠깐 사진을 보시면 직업병 사례 초반에 있었던 일 두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1988년도에 15세 문성명 군이 온도계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검진이라든가 예방 같은 차원이 잘 안 돼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15세 이 소년 같은 경우에는 온도계 만드는 그 과정에서 보호구 같은 것도 없이 순에 중독되면서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옆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원진 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반짝이는 실을 아시겠지만 네. 그 실을 만드는 이제 공장에서 이황화탄소라는 유해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 물질에 이제 노출이 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지금까지 1,000명 정도까지 산재를 받으면서 이런 사건, 굵직한 사회적인 사건이 생기면서 직업병에 대한 우리나라의 약간 생각이 바뀌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직업병을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진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서 26번째 전문 과목이 되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직업환경의학과는 검진만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아니고 사업장 보건관리와 채용 혹은 업무의 복귀 등과 관련된 업무 적합평가, 산업재해와 관련된 이제 근로복지공단 같은 데서도 자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산업재해가 생겼을 때 이게 직업병과 관련이 돼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병판정위원회 같은 곳에서도 업무를 하고 있고요. 직업병이 발명됐을 때 조사를 하기 위한 역학조사라든가 폐질환연구소 같은 곳에서도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이제 직업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과장님, 이제 직업병이라는 거는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네, 교과서적으로는 직업병이란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의 환경이나 조건의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직업병은 특정 기관이나 장기에 국한되지 않고 신체 전반에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발병하면 치료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병은 환경과 관련도에 따라 직업병과 아까 말씀하셨던 그 근골계 질환 같은 거는 작업 관련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작업 관련 질환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업병은 직업적 원인이 유일하거나 이제 유력한 발병 요인을 말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분진, 소음, 중금속 중독처럼 이제 한 번에 그게 원인이 되어서 생기는 진폐증이나 소음성 난청 같은 거를 말하게 되고, 자극 관련 질환은 다양한 원인 그리고 개인적인 갖고 있는 소인들이로 인해서 그 질환이 더 심각해지거나 발병하는 걸 말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직업병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건은 국제노동기구에서 첫 번째는 유해 물질과 해당 질병의 인과관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요. 네. 두 번째는 노출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 노출된 집단이 발병도가 더 높은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네, 제가 오늘 방송에서 3가지 예를 들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완 방향족 탄화수소이고요. 두 번째는 DMF라는 디메틸포르마미드입니다. 세 번째는 2브로모포르파란이라는 물질인데요. 네. 사회자분들도 되게 어색하게 들리실 물질들입니다. 네. 이름이 어렵네요. 생소한데요. 네. 아무래도 중독이나 유해화물 같은 거에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걸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우리 근로자분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썼지만 그게 치명적인 몸에 영향을 주었고요. 그게 또 직업병에 연관되는 시초라든가 사례가 되었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유해 물질이 해당 질병과 좀 관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위험에 노출된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질병의 발생 빈도가 높아야 이걸 이제 직업병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건데, 네. 좀 저희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직업적인 관련된 암이 생겼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18세기 퍼시벌 포트라는 의사분이신데요. 네. 이 의사분이 이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굴뚝 청소분들에게 유난히 음낭암이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18세기 당시를 살펴보게 되면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굴뚝이 많은 집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 굴뚝을 쓰는 이유는 난방 위에서 쓰게 되는데 난방을 하고 나면 그 타고난 잿더미라든가 검댕이 숯 같은 게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청소해야지만 또 난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굴뚝 청소부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청소부를 누가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이 조그만 아이들 같은 경우가 많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 아이들이 했던 이유가 이 굴뚝 좁은 사이로 들어가서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최고 작은 아이들이 이 일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암은 나이가 든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쵸. 예, 그렇지 않고 이제 굴뚝 청소부, 상대적으로 젊은 친구들한테 암이 생기니까 이 퍼시발 포트라는 의사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 직업성인 것과 암이 관련된 것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시커먼 검댕이 속이 이 결국에 음낭암을 일으키는 물질이었는데요. 네. 그때 포트 박사는 그 당시에는 이 물질이 어떤 게 암을 일으키는지 몰랐는데 지금 알고 났을 때는 그게 바로 벤조피렌이라는 1급 발암 물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트 박사는 직업적 환경이 직업성 암 같은 직업병 원인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예를 들어주신 그 굴뚝 청소부에게 음낭암을 일으킨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어떤 물질인가요? 네, 벤조피렌은 다완 방향족 탄화수소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다환 방향탄화수소는 이렇게 벤젠고리가 여러 개, 2개 이상이 붙은 것들을 말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려진 거는 거의 100개 정도가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가 굴뚝 청소배 음낭함의 원인이 된 지금 빨간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미국 환경청에서 발암성에 근거하여서 다환 방향조 탄화수소 중 16종은 발암 물질로 근거에 선정되었고요. 이 중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에서 그룹 1, 즉 인간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증명되어진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네, 벤조피렌이라는 게 발암 물질이라는 거 아마 한 번쯤 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는 뭐 굴뚝 청소하는 사람도 없고 네네. 청소할 일도 많이 없는데 그러면 이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우리가 어떻게 노출이 되는 걸까요? 네, 다환 방향조 탄화수소는 이제 보통 우리 생활에서는 불완전 요소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것에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산불이라든가 네. 화산 같은 곳에서도 불완전 요소가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곳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위적인 경우에는 정말 많은 경우에 이렇게 자동차 배기가스, 디젤 같은 이런 데서도 많이 섞여 있고 그리고 석탄 만드는 과정에서 코크스 오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굽고 이런 경우에서도 이제 불완전 요소 때문에 이런 연기 속에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에서는 그 음식을 만들게 될 때 네. 탄 음식 같은 게 생기잖아요. 네. 그럴 때 생기는 연기 속에서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흡연자 같은 경우에도 이 흡연을 하게 되면서 다환 방향조 탄화수소에 노출이 될 수 있고요. 이건 직접 흡연의 경우이고 네. 또 간접 흡연, 아이들이나 이제 일상적인 여성분들한테도 이렇게 노출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 환경오염이 점점 심해지면서 농산물이라든가 어패류에도 이게 이렇게 붙어 있거나 그럴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인해서 또 이게 노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제 암을 유발할 수가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벤조피렌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 변이성이라든가 돌연 변이 그리고 발암 물질을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아까 이제 벤젠골이 2개 이상인 게 단호한 방향적 탄화수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5개가 붙어 있는 게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간에서 대사가 되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는 부분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이제 우리 세포 안에 있는 DNA라는 곳에 좀 친화적으로 되는 물질로 좀 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물질이 변하게 되면은 이 DNA에다가 중합이 되게 되면서 이상한 물질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DNA가 계속 복제를 하게 됐을 경우에 한 번으로는 이렇게 발암 물질 되는 게 아니지만 네네. 계속 뭔가를 만들다 보면 이상한 게 만들어지니까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발암 물질이 되는 것이고 네. 단백질들, 거대 분자 등과 상호 작용하면서 세포 독성 이런 것들을 마련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다환 방향적 탄화수소는 이제 폐나 위, 피부를 통해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긴 하는데요. 네. 대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에폭시드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부분이 발암성을 결정하게 되고 특히나 벤조피렌은 우리 몸에 잔류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습니다. 예. 남아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이나 돌연변이나 발암성으로 위험한 물질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뭐 탄 음식 같은 거 진짜 피해야 될 것 같고 흡연도 너무 안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당연히 들고요. 이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가 우리 건강에 좀 영향을 네. 미치잖아요. 그런 걸 좀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중독 물질 같은 경우에는 그 물질에서 가장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노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는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가 유입되는 것을 줄이는 게 가장 큰 한 가지 방법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입되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인위적인 저기 들어오는 것이셨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쓴다던가 예. 그리고 함유량이 적은 이런 물질 함유 적은 연료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그 공기로 유입되는 게 적어질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 노력으로는 이제 흡연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이제 간접 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또한 탄 음식을 되도록 먹지 않는 게 좋고요. 조리하실 때는 주방 후드 같은 거를 사용하면서 개인적으로 주부분들도 이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같은 연기에 노출 안 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근로자의 건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원 방향적 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자분들은 일하실 때에는 국소 환기 장치를 꼭 사용한다던가 마스크라든 보호 같은 걸 꼭 사용하시면서 몸을 이제 보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수 건강 검진을 통해서 일정한 시기에 주기적인 검진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물질인 벤조피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피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예방이 중요한 건데 탄 음식 드시지 마시고 또 흡연하시는 분들은 꼭 급연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 어머님들은 요리하실 때 그 주방 후드 켜고 요리하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굴뚝 청소하던 아이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직업병이라는 게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직업병인 게 우리가 이제 탄광, 광부들에게 자주 걸리는 그 진폐증이라는 건데요. 맞아요. 네. 어떤가요? 네, 진폐증은 이제 로마 시대부터 그 파라셀수라는 저서에서도 광부들이 걸린 질환 중에 폐질환에 대해서 언급할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직업과 관련되는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폐증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1971년에 제5회 국제 진폐회의에서 분진 흡입에 의해서 동반한 폐내의 분진 축적과 그에 의한 폐 축적에 의해서 생겨진 반응이라고 조직 반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을 보고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자고 하면요. 네. 보시면 이렇게 먼지를 흡입하는 이렇게 분진 같은 경우죠. 네. 먼지를 흡입해서 이 폐에 축적이 되면서 이 폐에 축적됐던 이 폐의 실질, 폐포거든요. 여기에서 조직 반응이 일으켜지게 됩니다. 네. 이게 조직 반응이 점점 이제 생기게 되면서 엑스레이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이런 거 보이시죠? 이렇게 네. 음영이 보이게 되는 조직 그러네요. 반응에 흉터 같은 게 생기게 된다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이게 분진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가루가 좀 많이 날리는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직업력 청취는 이제 진폐증을 진단하는 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분진 노출력, 그리고 어떤 직업이 있는지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종류의 물질에 노출되었는지 파악함에 도움이 되는데 한번 보시면 네. 이렇게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돌을 깎는 건데요. 아. 예, 이런 거에서도 이제 유리 규산 같이 규폐증 같은 경우 채석장, 돌 깨는데 네. 터널, 시멘트 제조업, 광물 분쇄 등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리 규산으로 생길 수 있는 질환이고요. 네. 또 우리가 흔히도 아는 우리가 70년, 60년대 이때 탄광부 보시죠. 네. 탄광들이 채광 작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이제 사진인데요. 진폐증 광업 연탄 제조 공장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을 탄광부 진폐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성명 같은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성명, 네, 그렇죠. 관련 네. 성명 관련된 진폐증 같은 경우에는 성면이 예전에 보온제나 단열재로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아. 그래서 건설업 경우에 수리나 보수, 해체 작업자 등에서도 많이 생기고 조선업에서도 은근히 진폐증이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큰 배 안에서도 보온과 보일러실 이런 단열재로 쓰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 성면에 관련된 성면폐증이 있습니다. 실제 이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진폐증이 생기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이게 네네. 어떤 식으로 진단이 될까도 궁금하거든요. 네네.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모두가 진폐증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분진에 노출된 기간이라든가 분진의 농도 그리고 개인력, 분진의 종류, 분진의 크기 등 그리고 직업 강도 그리고 작업장의 물리적 요인이라든가 어떤 분들 호흡이 더 빠르신 분들은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호흡 방법 등 그리고 보호구를 착용했는지 안 했는지 개인차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폐증의 발병의 원인이 되게 되면은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업력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현장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 채석장 네. 이걸 돌을 캔다던가 이런 경우는 뭐 유리규산 같은 거 의심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내가 탄광에 일했다고 하면은 아까 탄광부 폐증을 더 의심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업력을 파악하면서 어떤 종류의 분진과 노출력이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후에 단순 흉부 방사선 검사, 그 흉부 엑스레이를 통해서 어떤 진폐증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진단하게 됩니다.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진폐증을 감별하지 못하거나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보완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찍을 때는 이제 고해상도 컴퓨터 촬영을 하면서
폐실치를 더 자세히 보게 됩니다. 어, 그리고 기관지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진폐증과 유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직 검사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다른 질환과 감별하게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이런 환경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분들께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반 검진 말고 조금 더 이런 자세한 검진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직업 환경의학과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근로자들의 건강 검진이거든요. 근로자의 건강 검진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네, 특수 건강 진단 검진은 이제 직업병 예방과 근로자의 건강보험이 증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직업병이라든가 작업 관련 질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발병했을 시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매우 강조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검진 같은 것을 통해서 직업병이라든가 작업 관련 질환 발생 시 조기 발견하여 신속한 치료로 대처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건강한 상태로 일터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받는 그런 일반적인 건강검진과 또 이런 분들이 받는 검진은 조금 다른 거겠죠? 네,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건강진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에 근거하여서 그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유해물질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게 돼 있고요. 근로자 또한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로자 건강진단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배치전 건강진단, 투수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 일반 건강진단이 있습니다. 사무직이라든가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강진단을 하게 되고요. 배치전 건강진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해물질을 쓰게 될 때 그 업무 배치하기 전에 그 물질 노출되는 기관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미리 검사를 하게 되면은 향후 혹시 노출됐을 때 기본 비교 데이터 같은 경우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배치하기 전에 검진을 통하여서 근로자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특수 건강진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경우는 179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상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혹은 작업 전환자에게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기관을 검사 및 문진하게 됩니다. 수시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시기가 아니어도 작업 관련 증상을 호소하거나 예를 들어 천식 같은 직업성 천식이나 피부질환 등이 생겼을 때 수시로 이렇게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시 건강진단 같은 경우에는 직업별 유소견제가 발생하였을 시 동일 부서 근로자들에게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럼 이 근로자 건강 진단은 일반 검진이랑 좀 주기도 좀 다를 것 같고요. 네. 그 방법도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보통 특수 건강 진단을 1년마다 하게 되는데요. 네. 몇 가지 물질에 대해서는 그 주기가 좀 짧거나 더 자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특수 건강 진단에서 보시게 되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으로 구분하게 돼 있습니다. 네. 1번이 이따가 더 예로 설명드릴 물질인데요. NN, 디메틸포름아미드나 디메틸아세트아미드 같은 경우에는 배치 후 첫 번째 건강진단을 1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디메틸포름아미드 같은 경우에는 일을 시작한 이후에 한 달 안에 많이 간염 같은 게 발생됐던 경우가 있어서 주의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기적으로는 6개월마다 한 번씩 하게 됩니다. 벤젠 같은 경우에도 2개월 이내에 배치 후 특수건강진단을 진행하게 돼 있고요. 주기는 6개월마다 진행되게 돼 있습니다. 그룹 세 번째 있는 1122 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같은 경우에는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은 3개월 이내에 그리고 6개월마다 하게 돼 있고요. 성면, 면 분진 같은 경우에는 배치 후 12개월 이내에 주기도 12개월입니다. 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 소음 및 충격 소음 같은 경우에도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 진단은 12개월 이내에 주기는 24개월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강 진단이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 어떤 유해물질에 노출되는지를 파악한 후에 그 사업장에 해당되는 작업 환경 측정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작업 환경 결과 측정인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건강 검진을 하기 전에 그 사업장에서 유해 물질이 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기준 농도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네. 만약에 넘었으면 이제 그 근로자들은 그 물질에 해당되는 물질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사업장이 유해 물질의 기준치 이상인지를 파악하게 되고요. 근로자의 과거 병력을 조사하고 문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문진을 통해서 자각 증상 조사를 하게 되고요. 임상 진찰 등을 통해서 자각 증상 호소부에 대한 진찰, 예를 들어 뭐 소음성 난청이 의심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경을 통해서 고막 같은 걸 확인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임상 검사는 1차 항목 검사에 대해서는 대상 근로자가 전부가 하게 되고요. 네. 1차에서 이상이 있는 환자들에게서는 한 번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2차 필요한 검사를 더 하게 됩니다. 네. 그 생물학적 노출 지표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다원 방향적 탄화수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독성 물질이 몸에 들어오면 대사가 되게 되는데요. 네. 우리가 검진하는 몇 가지 종류 중에서는 생물학적 노출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당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2차 항목 검사로 대상 근로자 전부가 시행하게 되고요. 2차 항목 검사에서는 이상 있는 근로자분들한테 필요한 경우 더 정밀하게 검사하게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이 대표적인 유해 인재로 인한 직업병 검진 사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좀 용어가 어려운 것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례일까요? 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그 사례는요, DMF라고 디메틸 포름아미드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물질은 건강 주기도 6개월이고 네. 배치후도 1개월일 정도로 굉장히 좀 우리 몸에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디메틸 포름아미드 중독 사건에 대한 사례들입니다. 이 자료는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DMF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에서 만들어진 자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잉크 토너나 이제 제조업체 같은 경우 인조 피혁 제조업체, 코팅 장갑, 인조 피혁 이런 DMF가 많이 사용되는 공장에서 발생됐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입사 이후 20일, 입사 이후 5개월, 5일, 14일, 뭐 1개월처럼 급성 감염이 굉장히 노출되고 빠르게 나타납니다. 예. 네. 그래서 몇 가지 사건 같은 경우에는 06년도 4월 일으킨 사건에서는 사망까지 하시고 7월에 아이고. 사망할 정도로 이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일으키게 했던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DMF 중독 사건은 이제 특성이 독성 감염이 취급 1, 2주 만에 발생하는 데 문제가 있고요. 네. 그 독성 감염은 신규 입사자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한 독성 감염 발생 후에 이제 근무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DMF, 그러니까 디메틸 포르마마이드, 이게 어떤 물질인가요? 디메틸 포름알데히드라는 이 이름도 있고 DMF라고도 간략하게도 부르고 디메틸 포름아미드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여러 가지 있어서 이 화학 케이스 번호라고 해서 화학 분자식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치면 다 이제 이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물질은 이제 무색이거나 다망색 액체로 암모니아 약간 비슷한 냄새가 나는 물질입니다. 물이나 이제 대부분의 유기용제에 아주 잘 녹기 때문에 상온에서도 공기 중으로 쉽게 증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물에 잘 녹는 성향 때문에 유기용제에서도 잘 녹고 그 양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유기용제로 널리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러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겠네요. 네. 아까 이제 그 사례서도 몇 개 들었다시피 공통적이었던 이제 사망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인조 피혁 아까 들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인조 피혁 공장에서 많이 사망하게 됐는데 인조 피혁 같은 경우에 특히 많이 DMF가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인조 피혁 제조를 할 때는 그 폴리우레탄 수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 물질 디메틸 포르아미드라는 물질을 섞어서 배합하여 쓰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중독 사고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밖에도 합성 섬유 제조라든가 코팅 가공, 화학 제품 제조 시 고분자 화합물 제조할 때도 용매나 첨가제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물질이 인체에 이제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디메틸 포름아미드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호흡기, 두 번째가 피부, 세 번째가 소화기관을 통한 흡수입니다. 그래서 호흡기를 통해서는 이제 공기 중으로 확산된 디메틸 포름아미드가 숨을 쉴 때마다 호흡기를 통하여 주로 흡수하게 되고요.
그리고 피부 접촉 시에도 피부를 통해서도 매우 잘 흡수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디메틸 포름아미드가 이렇게 노출된 얼굴이라든가 손, 이렇게 피부 같은 경우에 많이 노출이 되어서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그 디메틸 포름아미드를 이렇게 취급했던 손이나 이제 입 주변으로 그 음식물 섭취할 때라든가 담배를 피울 때 위장 등을 통해서 소화기관으로 흡수되기도 됩니다. 네. 그럼 이런 물질에 노출이 되면 이제 어떤 증상들이 몸에 나타나는 걸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메틸 포름알데히드가 아미드가 이제 간 쪽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간이 이제 복부에 있는 장기다 보니까 독성 간염을 일으키면서 복통, 배앓이, 아, 네. 그리고 소화 불량, 메스꺼움, 헛구역질 같은 이제 소화기계 쪽 증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간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서 황달이라든가 만성 피로 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이제 증상들이 심해질 경우에 급성 간염이 증상 같은 게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디메틸 포름아미드에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경우에는 간 기능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바이러스성 이제 보균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메틸 포름아미드의 노출을 더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아무래도 간대사가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알코올 흡수하게 되면은 알코올에 대한 이제 더 기능이 간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또 이게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디메틸 이제 포름아미드 같은 경우에 대사 물질 중에 하나가 아세트알데히드라고 있어요. 아세트알데히드가 이제 알코올 그 분해하는 요소인데 이걸 방해하는 영향이 있어서 네. 술을 이제 알코올성 음료를 마시게 되면은 안면 홍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알코올 불내성 증상도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DMF를 사용하는 그런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좀 받아봐야겠네요. 네. 아까 제가 이제 검사 방법을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디메틸 포름아미드 또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43조에 근거하여서 건강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으로 직업력 및 노출력을 조사하고 간 담독이라든가 점막 자극 증상에 대해서 문진하게 됩니다. 디메틸 포름아미드가 간이라든가 피부나 이제 이런 쪽으로 흡수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간 담독에 대한 이제 문진, 배가 아픈 적 있었나, 뭐 얼굴 황달 같은 게 있었나를 물어보게 되고요. 점막 자극 증상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은 아니지만 이 물질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적 노출 지표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디메틸 포름아미드가 우리 몸에서 대사가 되면서 나오는 물질이 이제 N-디메틸 아미드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물학적 노출 지표를 또 채취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 디메틸 아미드는요, 이제 대사가 굉장히 빨라서 반감기가 되게 짧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으면 노출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작업 종료 후에 할 수 있게끔 꼭 근로자분들한테 검사할 때 숙지하게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디메틸 포름아미드를 사용하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배치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배치 후에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개월 뒤에 간 기능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수 건강검진은 정기검사로서 1년이 아니라 디메틸 포름아미드 같은 경우는 6개월마다 진행하게 됩니다. 6개월마다 이제 간 기능 이상 여부를 확인하면서 이게 근로자가 많이 노출이 됐다거나 혹시 급성간염이 생겨 것을 미리 방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네. 디메틸 포름아미드, 그러면 이 노출 위험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사례 보았듯이 디메틸 포름아미드 같은 경우에는 급성 간염이 생겼을 경우에 치료하기가 힘든 경우도 많고 사망까지 이르는 무서운 물질입니다. 네. 그래서 디메틸 포름아미드를 취급하는 근로자 및 사업주가 또한 몇 가지 정도 이제 건강관리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흡수되는 걸 막기 위해서 개인용 보호구, 마스크 같은 걸 하게 되고요. 작업하시는 공간에서는 이제 국소 환기 장치 같은 거를 사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피부 흡수를 막기 위해서 장갑 그리고 보호 옷 같은 것들을 이제 하고 작업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마친 후에 씻지 않으면 그 수온 묻었던 걸 다시 또 이렇게 흡수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화기계 흡수가 됐었던 경우를 말씀드렸다시피 꼭 이제 작업을 한 후에 손 위생이라든가 샤워 등 같은 경우를 함으로써 몸에 묻은 디메틸 포름아미드 같은 경우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관리자 입장에서는 디메틸 포름아미드 함유 물질이라든가
사용한 빈 용기 등의 저장, 보관 시에는 근로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여서 저장, 보관하도록 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장 바닥 같은 경우에는 불침투성으로 청소하기 쉬운 구조, 작업 중 또는 후에 세면, 샤워 등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게 된다면 근로자 건강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DMF, 그러니까 디메틸 포름아마이드라는 물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으로 알아볼 내용도 좀 이름이 생소합니다. 바로 브로모프로판이라는 건데요. 이 물질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한 배경이 있다고요. 네, 제가 이 사례를 가장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네. 특수 건강 검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물질은 되게 제한적입니다. 네. 근데 막상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쓰게 되는 물질은 수천 가지가 있을 거고, 그리고 아직 알려지지 않았거나 유해성을 잘 모르는 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브로모프로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 처음 들어왔을 경우에는 유해성이 많이 밝혀지지 않았고 많은 근로자들이 나쁜 물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썼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건강 영향이 생겼던 경우였기 때문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 배경했던 거를 좀 얘기 말씀드려 보면은 네. 2-브로모프로판, 이제 솔벤트 5200이라는 상품명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네. 이 시대가 지금 이제 90년대 당시에는 프레온을 세정제로 이렇게 닦는 이런 물질을 쓰게 사용하게 됐었던 시절입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막 스프레이도 뿌리고 막 그랬잖아요. 머리 그렇죠. 세우려고. 네. 근데 그게 그 속에 있었던 프레온 가스가 오존층을 이제 파괴한다는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점점 퇴출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 발명된 이제 솔벤트 5200이라는 세정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고요. 또 그 대체 물질을 찾는 과정에서 일본이 개발한 물질이며 당시만 해도 독성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프레온 말고도 이 솔벤트 5200의 주성분도 이제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모르고 있었었겠네요. 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1995년에 8월 한 지방 전자부품 회사에서 그 접촉력 스위치 제조 공정에 이 물질이 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무한 부서는 이제 전자제품을 만드는 이제 부서이다 보니까 반도체나 이런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밀하게 작동돼야 하기 때문에 미세한 먼지나 불순물을 없애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쓰이는 공정이 세척 공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때 세척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세척제가 사용하게 되고요. 이 공정은 세척액이 들어있는 세척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전자부품을 담그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물질이 이제 처음에는 인체 해가 없는 줄 알고 수입해서 썼기 때문에 근로자분들도 보호구라든가 그리고 이제 두렵지 않으니까 이게 손을 만진다거나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역학조사팀이 조사를 해봤던 보고서를 보면은 작업 공간 주변의 공기를 채취 분석해 본 결과 2-브로모프로판이 기준치를 상회한 농도였다고 합니다. 네. 어느 정도였냐면요. 당시 평균 농도가 12.4 정도라고 하면 ppm, 그때 당시 그 세척조 후둔에 무려 4,000 정도의 ppm이니까 굉장히 많은 게 네. 노출된 너무 위험했겠군요. 그쵸? 그리고 많이 노출된 걸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역학조사는 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제 세척 작업을 하던 이제 여성 근로자분들이 서로 생리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월경. 네. 네. 그러면서 이 사건이 그 지방 신문사에 게재가 되었고 노동부가 이제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 세척 작업을 하던 25명 여성 근로자 중에서 11명이 생리가 중단되고 2명에게서는 재생 불량성 빈혈이라고 이제 골수 쪽에서 기능을 네. 못하는 빈혈이 나타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되면서 역학조사를 연구원에게 의뢰하게 되었고요. 네. 이제 임시 건강 진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업병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 그 부서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임시 건강 진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은 노출된 군과 그렇지 않은 군 그리고 94년도 2월 그때 이제 사건이 발생하기 전과 후에 입사 퇴사자를 비교해 보니 그 노출됐던 집단에서 이런 증상들, 그러니까 생리가 끊겼다던가 네.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무정자증,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이렇게 몸에 있는 체학적으로 영향을 주는 네. 이게 더 연관성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증상이 그 솔벤트 5200, 그 2-브로모프로판에 네. 있는 것과 연관성이 있음을 이제 그 많은 연구원분들의 조사 노력을 알게 되었고요. 이런 사건이 세계 최초의 논문제로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있지만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건데 이제 조사 결과를 들어보니까 이 브로모프로판이라는 물질 때문에 이제 근로자들의 건강이 악화된 거잖아요. 어떤 물질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 물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세계적으로는 위해성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최초로 보고하게 된 경우까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무색의 액체로 냉매나 세정제, 용제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화학물질 생산 과정에서 생성되는 중간 물질입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노출할 때는 생식기관 및 조혈기관을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노출은 이제 경구 복용이라든가 흡입, 점막의 접촉 등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유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휘발성이 강해서 쉽게 기도랑 피부를 통해서 인체에 흡수되게 되고요. 지용성, 즉 기름에 잘 녹는 성격 때문에 체내가 분포가 되어도 지방 조직 같은 경우에 많이 이제 쌓이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브로모프로판을 사용하는 산업 현장에서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될까요? 이제 제가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2-브로모프로판에만 국한된 내용은 아니고요. 이것처럼 잘 몰랐던 물질이 건강에 영향을 끼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근로자분들이 더 잘 이거를 이제 평소에도 숙지하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은 전반적인 유해 물질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질 안전 보건 자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장이라든가 유해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현장들은 이런 물질 안전 보건 자료라는 것을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화학 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설명서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는 것은 벤젠의 물질 안전 보건 자료 표시인데요. 보시게 되면 화학 물질의 유해나 위험성, 취급 방법, 그리고 응급 조치 요령을 상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표시가 보이시잖아요. 이건 네. 국제적으로 쓰이는 표시인데 네. 여기 맨 끝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발암성 있는 물질이다. 벤젠이 발암성 있는 물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질을 쓰던지 간에 비치되어 있는 물질 안전보건 자료를 통해서 내가 쓰는 물질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떻게 이제 노출됐을 경우에 예방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브로모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 건강 검진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해당 물질에 대한 조혈기계나 생식기계에 대한 임상 검사 및 진찰을 시행하면서 건강 보호를 하고요. 그 세척할 시에도 세척조를 세척할 시에도 청소, 수리 시에도 꼭 개인 보호구라든가 마스크, 장갑 등을 철저하게 사용하는 게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작업 환경이 우리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근로와 환경 분야가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관심과 노력만으로도 많은 부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방이라는 아주 중요한 도구를 사용해서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직업환경의학과 강은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하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거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작업 환경에 맞는 보호장구들 꼭 착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거 안전하고 건강한 일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방치했다가는 나도 모르게 소중한 건강을 잃을 수 있다는 것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